여러분은 어둠 속에서의 달콤한 신음소리와 한물간 남자의 자존심을 위한 값싼 애무의 대가가 얼마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최민석에게 그 대가는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30년의 명예와 평생의 존경, 그리고 제가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마지막 노후 자금 전부로 환산됩니다. 지금 이 어두컴컴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저는 제가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인지 아니면 잊혀져 가며 죽어가기 전에 남은 여자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갉아먹으려 애쓰는 늙은 짐승에 불과한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 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산업용 진공 청소기 소리입니다. 서울 대로변의 자동차 경적 소리만큼 시끄럽지도 않고 매일 아침 아내의 잔소리처럼 귀에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귀신의 독경 소리처럼 낮고 규칙적이며 끈질깁니다. 새벽 2시 A급 오피스 빌딩의 텅 빈 복도에서 그 우우 하는 소리가 대리석 벽에 반사되어 고막을 때리고 제 이마의 주름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고독과 천박함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청소 도구 창고 구석으로 몸을 더 깊이 숨깁니다. 이 공간은 고작 3제곱미터 정도로 좁아서 류머티즘으로 굳어가는 다리를 펴지도 못합니다. 제 주위에는 젖은 대걸레들이 마치 요괴의 인형처럼 서 있고 플라스틱 양동이들이 쌓여 있으며 가장 지독하고 끔찍한 것은 자벨 락스 냄새입니다. 그 톡 쏘는 매캐한 냄새가 기도로 곧장 파고들어 위장을 조여오게 만듭니다. 예전에 20층 사무실의 안락한 가죽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청소부들이 지나갈 때면 간혹 이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어 그들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마치 하층민의 더러운 기운을 쫓아내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싸구려 락스 냄새가 저에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헐렁한 청록색 경비원 유니폼에 베어들고 살과 머리카락에 스며들었으며 마치 제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최 부장이라는 명예마저 하얗게 탈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제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울의 겨울밤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이 빌딩의 난방 시스템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고 저는 안에 스웨터를 2겹이나 껴입고 있습니다. 저는 치욕스러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차마 말로 내뱉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최 부장님, 고문님, 사장님. 그러한 호칭들은 제 인생의 적나라한 진실을 가려주는 화려한 갑옷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이웃들은 제가 저녁에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면 여전히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최 씨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모셔간다니.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 하고 말입니다. 잔소리 심한 제 아내조차 시장에 갈 때면 생선가게 주인에게 남편이 미국에 있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밤일을 나간다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제가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이 창고에서 시궁창 쥐처럼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고문 업무의 실체는 층마다 순찰을 돌며 화장실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때로는 더 굴욕적이게도 젊은 직원들이 술에 취해 뱉어놓은 토사물을 내연녀를 도와 몰래 치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내연녀. 그 단어를 떠올리니 심장이 욱신거립니다. 사랑의 두근거림이 아니라 곧 닥쳐올 협심증의 통증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아르바이트 세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미끄러진 후 퇴직금 전액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치는 것에 익숙했던 가부장적인 남자의 체면 때문에 제가 빈털터리가 되었고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지만 돈보다 더 절실했던 것은 명예라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아내에게는 관리직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매일 밤 끝없이 이어진 복도와 차가운 넌 불빛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술자리에서 접대받던 샤넬 향수 냄새를 풍기는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반장 김화자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화자의 발소리가 저 밖에서 청소기 소리에 섞여 들려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낮은 굽의 구두가 돌바닥을 찍는 소리는 이 밤의 세계에서 단단하고 위험 있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그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기묘한 회춘의 흥분이 일곤 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며 이 창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따끈한 도시락과 눈웃음, 그리고 제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최 부장님이라는 달콤한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발소리가 왜 이리도 무섭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빚을 받으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습니다. 저는 제 낡은 구두를 내려다봅니다. 이 구두는 10년 전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 산 것입니다. 밑창은 다 닳았고 가죽은 갈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구두약을 발라 광을 냅니다. 이것은 제 전성기의 흔적으로 남은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지금 그 구두는 제 발치에 있는 깨진 양동이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걸레반 물을 밟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제 인생과 그리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오물 구덩이 한가운데 서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은 68살 먹은 남자가 손주 재롱이나 보며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에 어둠 속에서 훔쳐먹는 사랑을 쟁취하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극적이면서도 치욕스럽습니다. 마치 상하기 시작한 고기 한 점을 몰래 훔쳐먹는 것과 같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는 기름지고 진한 맛이 나지만 삼키고 나면 시큼한 맛과 함께 배가 뒤틀리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사냥꾼이고 가여운 과부에게 정을 베푸는 호탕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든든한 버팀목인 부장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자는 그런 저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조강지처에게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복종과 달콤한 말로 저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저는 숨을 죽입니다. 뒷목에서 식은땀이 흘러 셔츠깃을 적십니다. 창고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복도에서 들어온 노란 불빛 한 줄기가 창고의 어둠을 가르고 제 얼굴을 정통으로 비춥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을 확인하려 애씁니다. 화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수줍은 미소를 짓던 화자가 아닙니다. 바닥에 들이운 그녀의 그림자는 거대하고 우뚝 서서 빛마저 가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통이 없습니다. 오직 더러운 물에 흠뻑 젖은 대걸레 자루만 들려있을 뿐입니다. 최 부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까요? 애교 섞인 나긋나긋한 음색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목소리는 탁하고 그 탁함 속에서 저는 계산적인 냄새, 이미 닫혀버린 덫의 냄새를 맡습니다. 부장님, 꽁꽁 숨으셨네요. 한참 찾았잖아요. 15층 청소기가 또 고장났어요. 부장님이 올라와서 좀 봐주세요. 아참,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더니 킬킬거리며 웃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유리를 긁는 금속 소리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들립니다. 겸사겸사 부탁할 게 있어요. 부장님이 빌려주시기로 한 그 적금 통장 말이에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 병세가 다시 나빠지셨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갑니다.
방 안의 락스 냄새가 갑자기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진동합니다. 저는 압니다. 제 서툰 연극이 곧 막을 내릴 것이며 눈먼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료가 제가 상상했던 그 무엇보다 비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 이 비좁은 도구 창고에서 저는 최부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물에 걸린 늙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대걸레를 든 채 바로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 제 비극은 그 운명의 날. 집에서 먹던 된장찌개가 너무 싱겁다고 느꼈던 바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저 락스 냄새 진동하는 도구 창고가 제가 현실을 도피하는 곳이라면 반평생 넘게 살아온 제 집은 저의 마지막 남은 산소를 빨아먹는 답답한 유리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 폭풍우를 피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낡은 아파트의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꽂을 때마다 마음의 폭풍우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의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8층에 있습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회색 콘크리트가 마치 아물지 않은 흉터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집 안 공기는 언제나 퀴퀴하며 너무 푹 익은 김치 냄새와 아내가 붙인 파스 냄새, 그리고 세월에 썩어가는 합판 가구의 곰팡내 섞인 냄새가 떠다닙니다. 매일 오후 거짓된 야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저는 가족 식사라는 이름의 정신적 고문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당신 빨리 먹고 가요. 국 다 식겠네. 제 아내 김영자 씨는 탁 소리가 나게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시선은 고약한 시어머니들이 나오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고정한 채 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마늘을 깝니다. 그녀는 10년 내내 입고 있는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인조견 러닝 셔츠 차림입니다. 우리 부부의 정처럼 낡고 늘어진 옷입니다. 저는 앞에 놓인 된장찌개를 바라봅니다. 검티티하고 으깨진 두부 몇 조각과 시든 파, 몇 뿌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짭니다. 너무나 짭니다. 싸구려 천일염의 짠맛이 뇌까지 찌릿하게 만들며 혀끝을 마비시킵니다. 여보, 너무 짜. 제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요즘 당신 간을 왜 이렇게 세게 해? 아내는 고개를 확 돌리더니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짜증 섞인 눈빛을 보냅니다. 짜긴 뭐가 짜요? 당신 입맛이 변한 거지. 늙어서 미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잔말 말고 먹고 힘내서 고문 일이나 잘 하세요. 참, 이번 달 전기 요금 또 올랐어요. 회사에 얘기해서 갑을 좀 받아봐요. 냉장고 소리가 경홍이 마냥 시끄러운 게 곧 고장 날 것 같으니 새 걸로 바꿔야겠어요. 또 돈 이야기입니다. 첫 마디는 타박이고 두 번째 마디는 돈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화의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일하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허리는 안 아픈지 회사가 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오직 매달 가져오는 월급 통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차게 식은 쌀밥으로 얼굴을 숙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밥알이 마치 작은 자갈을 삼키는 것처럼 목구멍을 넘어갑니다. 아내는 제가 매달 가져다주는 그 고문 월급이 사실은 신용카드에서 남은 한도를 털어낸 돈과 쥐꼬리만한 경비원 월급을 합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2년 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을 때 저는 다른 인생을 꿈꿨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최민석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옛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바이오 관련 주식에 전 재산을 털어 넣었습니다. 계좌 3배, 인생 역전, 하와이에서의 은퇴. 그런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펑. 그 회사 회장이 시세 조작으로 구속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먹고 입을 것 아껴가며 일했는데 결국 남은 건 0이라는 숫자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기둥이자 하늘이라고 자부하던 한국 9세대 남자의 자존심이 그 처참한 실패를 고백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경멸 어린 시선과 이웃들의 동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안업체의 수석 고문으로 초빙되었는데 미국 시간에 맞춰 일해야 해서 밤에 출근한다고 말입니다. 옆집 박 씨 좀 봐요.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제 상념을 끊어놓습니다. 어제 그 집 아들이 차를 끌고 와서 노부부를 태우고 제주도로 휴가 갔대요. 5성급 호텔에 묵고 한우를 먹는다나 뭐라나. 박 씨도 당신이랑 같이 은퇴했는데 왜 사람 팔자가 그렇게 다른지 몰라. 우리 집 꼴하고는 비교되게. 저는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또 박 씨 이야기입니다. 9층에 사는 그 대머리에 배 나온 녀석 말입니다. 평생 말단 직원이었는데 운 좋게 아들이 땅 투기로 대박이 났습니다. 아내의 비교는 피가 흐르는 제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남과 비교하며 불평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밤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러 나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이제 의지할 남편도 남자도 아닙니다. 집 안에 있으면 좁고 걸리적거리지만 아직 쓸모가 조금 남아 있어버리기 아까운 낡은 가구와 같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눈길이 아니라 아직 다 갚지 못한 빚덩이를 보듯 저를 봅니다. 이 집안에서 저의 존재는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인 것 같습니다. 다 먹었어. 저는 절반이나 남은 밥그릇을 밀어내고 일어나 침실로 들어갑니다. 각방을 쓴 지 오래된 낡은 더블 침대가 놓인 좁은 방입니다. 옷장을 열어 다림질이 잘 된 회색 양복을 꺼냅니다. 이것은 저의 소품입니다. 흰 셔츠를 입고 실크 넥타이를 메고 손목에 오래된 향수를 조금 뿌립니다.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올백 머리에 근엄한 표정을 지은 신사. 거울 속에는 위엄 있는 전직 초회 부장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잠시 후 빌딩 탈의실에 도착하면 이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전임자의 땀 냄새가 벤 싸구려 경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녀오리다. 제가 거실을 향해 말합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이번 주말에 장손 영어 학원비 줘야 하니까 돈 챙겨줘요. 아내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힙니다. 어두컴컴한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바깥 공기는 차갑지만 적어도 저 문 안쪽의 책임감과 경멸의 냄새로 숨 막히는 공기보다는 숨쉬기가 편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으로 내려가는 숫자를 바라봅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가정이라는 생지옥에서 도망쳐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사회의 밑바닥일지라도 저를 손짓하는 가짜 빛이 있는 곳입니다. 패배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다고 약속하는 따뜻하고 달콤한 빛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부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4급인 2번 버스가 어둠과 저의 병적인 희망을 싣고 강남의 마천루를 향해 달려옵니다. 버스가 강남 정류장에 서고 넌사인이 반짝이는 밤하늘로 시커먼 매연을 뱉어냅니다. 제 눈앞에는 60층짜리 금융센터 빌딩이 서 있습니다. 강화 유리가 차가운 달빛을 반사하여 마치 은박을 입힌 거대한 괴물이 아래의 개미떼를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이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잠든 부자들이나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야근하는 젊은 사장님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러 오는 곳입니다. 로비를 지나갑니다. 대리석 바닥은 제 늙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질반질합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중앙 공조 시스템에서는
고급스러운 레몬그라스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 세상이 아닙니다. 제 세상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문 뒤에 있는 지하 2층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비상계단 너머에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탁하고 습해집니다. 향긋한 아로마 향기는 주차장의 기름 냄새, 하수구의 곰팡내, 그리고 투박한 콘크리트 벽에 벤 싸구려 담배 냄새로 대체됩니다. 경비실은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안에는 제 자식 버린 젊은 경비원 두 놈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휴대전화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한 놈이 고개를 들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립니다. 아, 영감님 오셨어요. 오늘은 버스 타고 오셨수, 아니면 또 걸어오셨수. 관절도 안 좋으신데 조심하셔야지. 오늘 밤 순찰 3바퀴 도셔야 하니까. 다른 놈도 덩달아 낄낄거립니다. 아버지 버린 사람에게 인사하려고 엉덩이를 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 덕분에 고용된 굼뜨고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들의 경멸은 적나라하고 저속하며 숨길 생각조차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구석에 있는 녹슨 철제 로커로 가서 부장님 양복을 벗고 헐렁한 경비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모욕감이 평소처럼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감옥 같은 곳에도 저를 기다리는 여왕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민석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비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젊은 놈들이 쾅쾅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수줍게 끼익거리는 소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머, 최 부장님. 따뜻한 물에 탄 꿀처럼 끈적하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뒤를 돌아봅니다. 이미 굳어버린 줄 알았던 늙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김화자입니다. 화자는 미인은 아닙니다. 위층에 있는 짧은 치마 입은 롱다리 비서들에 비하면 촌스러운 청소부 아줌마에 불과합니다. 몸매는 뚱뚱하고 펑퍼짐하며 육체 노동을 하는 여자 특유의 육덕진 느낌이 납니다. 팔뚝은 굵고 엉덩이는 회색 유니폼이 터질 듯 큽니다. 얼굴은 크고 일하느라 달아올라 불구죽죽하지만 묘하게 웃음기가 서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은 촉촉하고 눈꼬리가 길게 찢어져 살짝 올라가 있는데 누구든 쳐다보면 혼을 쏙 빼놓을 것 같습니다. 젊은 경비원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수다쟁이 아줌마 또 왔네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들은 이어폰을 끼고 그녀가 없는 셈 칩니다. 하지만 화자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곧장 걸어오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만이 느낄 수 있는 유혹적인 리듬으로 엉덩이를 흔듭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분홍색 보온 도시락통을 올려놓습니다. 최 부장님, 오늘 출근길 힘드셨죠? 그녀가 필요 이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청소복 깃이 살짝 벌어지며 제 시야의 싸구려 옷감 속에서 숨쉬고 있는 하얀 가슴골이 얼핏 보입니다. 그녀에게서 땀 냄새와 싸구려, 장미향 섬유 유연제 냄새가 섞여 풍겨나와 제 코를 찌릅니다. 남들에게는 불쾌한 냄새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최음제와 같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깃을 여미고 헛기침을 하며 위엄을 찾으려 애씁니다. 아, 김 반장 왔군. 나야 뭐 평범하지. 김 반장이 고생이 많아. 어머, 제가 뭐 고생일 게 있나요? 빗자루질이나 하는 주제예요. 화자가 참새처럼 제잘거리며 웃습니다. 부장님이 고생이시죠. 부장님처럼 학식 있고 지위 높으신 분이 이런 난장판을 관리하러 내려오셔야 하다니 정말 봉황이 닭장에 갇힌 꼴이라니까요. 제가 다 속이 상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뭄든 제 자존심에 단비처럼 내립니다. 그녀는 저를 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영감탱이도 늙은이도 아닌 부장님입니다. 그녀는 이 병든 닭 같은 모습 속에서 봉황을 봅니다. 화자가 도시락을 제 쪽으로 밀면서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우연인 듯 제 손에 살짝 닿습니다.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흐릅니다. 부장님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댁에서 바쁘신가 봐요.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주시고. 자, 달걀말이랑 깍두기 좀 해왔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남자는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써서 지휘를 하죠. 도시락 뚜껑을 엽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당근과 양파를 다져 넣은 노란 달걀말이가 두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옆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빨간 깍두기가 있습니다. 깍두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아삭. 씹는 소리가 입안에서 울립니다. 고춧가루의 매운맛, 겨울 무의 단맛, 그리고 완벽하게 익은 발효의 새콤한 맛. 아내가 끓여준 짜고 식어 빠진 된장찌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하고 생생하며 활력이 넘칩니다. 마치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처럼 말입니다. 맛있어요, 부장님. 화자가 얼굴을 들이밀며 눈을 반짝입니다. 땀으로 얼룩진 콧등에 화장이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맛있네, 김반장.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더듬거립니다. 솜씨가 정말 일품이야. 과찬의 말씀이세요. 화자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짝 웃더니 마치 공범자끼리 엄청난 비밀이라도 나누는 듯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서 요리해도 저 혼자 먹거든요. 부장님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제가 다 기쁘네요. 소원이 있다면 매일 부장님께 밥을 해드리고 싶어요. 허공에 남겨진 그 말은 좁은 경비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화자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존경과 갈망, 그리고 말없는 유혹을 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정한 남자라고 느껴졌습니다. 고장난 돈 버는 기계도 쓸모없는 늙은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였고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숭배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 일하러 가볼게요. 이따가 반장님한테 혼날라. 화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뽀글뽀글 볶은 머리를 쓸어 넘기자 몇 가닥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가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제게 윙크를 던졌습니다. 이따 시간 나시면 15층 창고 점검 좀 부탁드려요. 거기 전구가 깜빡거리는데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혼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화자의 풍만한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달콤한 여운과 흥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쯤 비운 도시락통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경비원들은 여전히 게임에 빠져 저에게 몰아친 감정의 쓰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미니 향수를 몰래 꺼내 손목과 귀 뒤에 급히 뿌렸습니다. 작은 빗을 꺼내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빗으며 정수리의 빈 곳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새까만 유리창에 비친 희미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빛나고 있었고 굽었던 어깨도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눅눅한 지하 2층 주차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무대였고 제 인생 최고의 연극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5층. 그녀가 15층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고 일어나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를 꽉 쥐자 마치 강력한 무기라도 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찰 다녀오겠네. 제가 젊은 경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발걸음은 화물용 승강기를 향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것이 마치 경기 시작을 알리는 공소리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15라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붉게 빛나는 숫자가 전광판 위에서 춤을 추며 저를 지상에서 떼어내어 가짜지만 매혹적인 그 빛을 향해 높이 올려보냈습니다. 띵!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승강기 문이 열리자 15층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곳에는 로비처럼 감미로운 배경음악도 고급스러운 레몬그라스 향기도 없었습니다. 기계실과 창고가 있는 층이라 밤이면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복도 끝 덜 닫힌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낡은 구두 굽이 타일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또각, 또각 울렸는데 도둑의 발소리처럼 외롭고 은밀하게 들렸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벽 위에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끝. 도구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즉시 진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톡 쏘는 자벨 락스 냄새. 덜 마른 대걸레의 곰팡내.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김화자의 진한 싸구려. 장미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더러움과 하층 노동 계급의 냄새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고작 4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공간에 있는 저에게는 그것이 페로몬의 향기이자 싹트기 시작한 죄악의 비밀스런 냄새였습니다. 오셨네요, 부장님. 화자는 낮은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라가 머리 위로 훌쩍 솟은 철제 선반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제 인기척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거꾸로 세워둔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화자의 거대하고 육감적인 그림자가 종이 상자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헐렁한 유니폼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얇은 흰색 티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풍만한 몸매에 딱 달라붙어 50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뜨거운 여자의 육덕진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검붉은 속옷 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선반, 나사가 풀렸나 봐요. 위에 있는 병이 세정제를 꺼내려는데 자꾸 흔들려서요. 머리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화자의 목소리는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힘든 일을 방금 마쳤거나 몹시 흥분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디 봅시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방이 너무 좁아 낡은 책상과 철제 선반 사이의 통로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고장난 나사를 보려면 화자의 등 뒤로 바짝 붙어 서야만 했습니다.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열기는 마치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았는데 1년 내내 손발이 차갑고 잘 때면 항상 등을 돌리고 자는 집안의 아내와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부장님, 조심하세요. 화자가 말했지만 의자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제 얼굴은 그녀의 풍만한 등 언저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헐거워진 철제 나사를 잡으려 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제 팔이 화자의 맨 팔뚝에 스쳤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땀으로 서늘했지만 잘 숙성된 밀가루 반죽처럼 탄력 있고 부드러웠습니다. 우연한 접촉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의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가벼운 접촉이 마른 풀 더미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같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거, 나사를 다시 조여야겠군. 제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낯설게 들렸습니다. 어머, 부장님은 못하는 게 없으셔. 화자가 속삭이며 몸을 뒤로 살짝 젖혔습니다. 우연인지 고의인지 그녀의 풍만한 엉덩이가 제 엉덩이를 꽉 눌렀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아래로 쏠리며 쿵쿵거렸습니다. 물러나야 했습니다. 수석 고문의 포미를 지키며 거리를 두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면에 걸린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서서 육체적 유혹이 이성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장님 그거 아세요? 화자가 나직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천장의 낡은 형광등이 웅궁거리는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집에는 여자들 뿐이라 전등이 나가거나 물이 새거나 이렇게 선반이 망가질 때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기댈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과부는 지붕 없는 집이라더니 비바람을 혼자 다 맞아야 하네요. 그녀가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스름한 불빛 속에서 웃음기 머금은 그녀의 눈은 저를 뛰어들어 빠져 죽으라고 손짓하는 깊은 호수 같았습니다. 부장님을 보면 사모님이 질투날 지경이에요. 사모님은 참 복도 많으시죠. 지적이고 풍채 좋으신데다 이렇게 뭐든 잘 고치는 남편분을 두셨으니 여왕님처럼 대접받고 사시겠죠? 전 남편 복이 없어서 10년 넘게 감옥살이 하는 기분이었는데 그 인간은 술만 처먹고 손찌검이나 해대고 화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꿀처럼 흘러들면서 동시에 마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최민석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쓸모있고 기둥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녀는 10년 전 아내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저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를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지. 눈이 삐었네요. 화자가 제 말을 끊으며 앙칼지게 편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 이제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바짝 붙어 섰고 숨 쉴 때마다 출렁이는 가슴이 제 납작한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마늘 냄새와 소주 냄새가 섞인 입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역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냄새, 적나라한 진실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화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제 손은 이제 주름지고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독한 세제물에 손을 담가 거칠고 갈라진 굳은 살 박인 그녀의 손, 두 손이 깍지 꼈습니다. 그녀의 거친 피부가 제 피부를 긁었지만 쓰라리면서도 미치도록 자극적이었습니다. 이 손 좀 보세요. 그녀가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엄지손가락으로 툭 붉어진 파란 핏줄을 문질렀습니다. 이건 귀한 분의 손, 큰일 하실 분의 손이에요. 그런데 고작 화장실 불이나 비추고 있다니. 제가 다 속상해요, 부장님. 그녀가 제 손을 들어 자신의 볼에 갖다 댔습니다. 부드러운 볼살, 축축한 땀. 그리고 언제 흘렸는지 모를 눈물이 저를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화자씨. 처음으로 김 반장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 부장님, 민석 오빠.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함이 아닌 제 이름을. 밤이 너무 길어요. 전 귀신도 무섭고 어둠도 무서워요. 오빠가 저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잠시만이라도요. 뽀연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이더니 곧이어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이 가볍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창고 안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먹물처럼 캄캄한 공간 속에서 도덕적 굴레도, 전직 부장이라는 체면도, 집에 있는 아내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진한 땀 냄새, 서로의 온기를 찾아 헤매는
늙은 짐승 2마리에 미친 듯한 갈망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한 손을 꽉 움켜쥐고 그녀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목마른 사람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의 비는 제가 68년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비와도 달랐습니다. 가을의 낭만적인 이슬비도 여름의 시원한 소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지의 분노였습니다. 비는 서울의 문명이라는 껍데기를 부수려는 듯 수천 개의 돌조각처럼 빌딩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섬광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허공에서 춤추는 먼지 입자까지 비추었습니다. 도구 창고에서 손을 잡은 후 빌딩의 전기가 깜빡거리다 완전히 나갔을 때 우리는 서둘러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에서 나오는 뿌르스름한 빛만이 유령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악! 건물 꼭대기 바로 위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화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무서워서 떠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책상과 서류 캐비닛으로 꽉 찬 좁은 경비실은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더해져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부장님, 민석 오빠, 오빠라니. 그 호칭은 밖에서 치는 천둥 소리보다 더 강렬하게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본 지 얼마나 되었던가요? 아내는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오빠라는 호칭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애 아빠, 당신, 아니면 퉁명스럽게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종과 숭배가 가득 담긴 그 달콤한 단어가 정전된 폭풍우 치는 밤, 이 풍만한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딱딱하게 굳은 제 혈관에 직통으로 주입된 강력한 흥분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아픈 늙은이 최민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는 생명력이 넘치고 남자의 본능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화자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공격해왔습니다. 가식적인 수줍음도 공손하게 부장님이라 부르며 고개 숙이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곳곳이 찢어진 인조 가죽 의자에 저를 거칠게 밀어 앉혔습니다. 끼익, 끽, 끽. 낡은 의자가 두 사람의 무게를 못 이겨 비명을 질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와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대걸레를 쥐던 화자의 거친 손이 놀라울 정도로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제 경비복 안으로 손을 내디어 앙상한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뜨거운 살결이 닿는 감촉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오빠 몸이 불덩이 같아. 화자가 김치 냄새와 욕망이 뒤섞인 숨을 제 목덜미에 내뱉으며 속삭였습니다. 집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해줘요. 그 뻣뻣한 여편네가 오빠가 이렇게 끝내주는 남자인 걸 알기나 한데요. 그녀의 질문은 제 마음속 잔인한 비교의식에 깊숙이 칼을 꽂았습니다. 아내의 생각이 났습니다. 앙상하고 뼈만 남은 몸, 사포처럼 거친 피부. 아내에게 손을 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냉기와 체념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10년 전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야, 잠이나 자요. 하지만 화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물렁하고 풍만해서 마치 추운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숨고 싶은 따뜻한 솜이불 같았습니다. 허리와 팔뚝의 군살, 평소라면 혐오스러웠을 그것들이 지금은 생명력과 풍요의 증거로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갈비뼈가 부러질 듯 꽉 껴안아오는 그 달콤한 고통이 좋았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화자씨. 저는 더듬거리며 어둠 속에서 서투르게 그녀의 굴곡진 몸을 더듬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요, 오빠. 오늘 밤 전 오빠 거예요. 오빠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입을 맞췄습니다. 땀의 짠맛과 오랫동안 억눌린 욕망의 신맛이 섞인 거칠고 축축한 키스였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열정에 필사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제가 아직 건재한 수컷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 헐떡이는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엾은 의자의 신음소리를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눈먼 정욕에 취해 저는 어둠 속에서 화자의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있었다면 쾌락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던져진 제 옷에 붙은 경비반장 최민석이라는 명찰을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에 불과했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화자가 이끄는 대로 불륜이라는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가장 비열한 비교를 통해 조강지처를 배신했습니다. 폭풍우가 정점을 지나고 제 열기가 식었을 때 좁은 방에 남은 것은 진동하는 죄책감의 냄새, 두 늙은이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여전히 끼익, 끼익 거리며 저를 비웃는 의자 소리뿐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 화자가 제 어깨에 기대어 셔츠 위로 무의미한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 너무 걱정돼요. 집주인이 이번 달에 월세를 또 올리겠대요. 돈 없으면 다리 밑으로 쫓겨날 판이에요. 깃털처럼 가벼운 속삭임이었지만 절정에서 추락한 직후 제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폭풍우가 치던 밤 이후 저는 대낮에도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날이 굳어도 관절염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아내의 잔소리에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은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하 2층, 김화자의 풍만하고 축축한 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주책이라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회춘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마에 주름이 펴진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에 끊었던 휘파람을 양치질하며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춘의 대가는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이듯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화자가 퉁퉁 부은 눈으로 경비실에 왔습니다. 도시락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부장님, 저 일 그만둬야 할까 봐요. 부장님 볼 면목이 없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괴롭혔어? 아니에요. 제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죠. 시골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대요.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300만 원을 구하겠어요? 청소부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월세도 2달이나 밀렸는데 그녀의 눈물은 싸구려 분칠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뺨 위에 검고 지저분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해 보였지만 바로 그 비참함이 제 안에 있는 빌어먹을 영웅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전직 최민석 부장이자 수석 고문입니다. 어젯밤 침대 위에서 황홀경에 빠져 저를 오빠라고 부르던 내 여자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고통받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울지 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호탕한 척 말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고.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블랙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플래티넘 등급은 아니지만 제가 안에 몰래 수년간 숨겨온
비자금 카드였고 현역 시절의 한도가 아직 남아있는 노후를 위해 비상금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절대 손 떼지 않겠다고 독하게 맹세했던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화자의 미소가 제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며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알림음과 함께 비싼 수수료가 빠져나갔음을 알리는 띵 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화자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끌어안으며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을 숭배하듯 제 무릎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빠는 제 인생의 구세주예요. 이번 생에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라도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그때부터 한번 열린 돈의 수문은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매달 가져다 주던 경비원 월급 대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느니, 월급이 체불되었다느니, 위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핑계들을 댔습니다. 1년 내내 부엌일만 하는 아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한숨을 쉬며 허리띠를 더 졸라맸습니다. 집 밥상에서 고기 반찬이 사라지고 채소와 두부만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전등을 끄고 다니고 병이 물 내리는 횟수까지 줄였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할 때 제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동전 한 입까지 악착같이 모으는 동안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재벌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재에게 10K 금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아주 굵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두툼하고 개기름 흐르는 목 위에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너무 예뻐요, 오빠. 평생 금이라고는 차본 적이 없는데. 그녀는 몸을 비비꼬며 거울 속의 자신을 감상하더니 저에게 입술이 닳도록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와 새빨간 립스틱을 사주었습니다. 그녀가 저 같은 부장님에게 어울리는 귀티, 나는 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화자가 제가 사준 옷을 입고 젊은 경비원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 다니는 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봐라, 이 애송이들아. 저 여자는 내 여자다. 내가 먹여 살린다. 저는 돈으로 사랑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보살핌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화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돈은 그저 그녀의 불행한 삶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화재에 깊이 빠져들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끔찍이도 싫어졌습니다. 제 집은 이제 회색빛 닭장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헐렁한 옷을 입고 항상 가스 냄새를 풍기는 아내는 구속과 가난, 그리고 늙음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아내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책임감을 강요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짜디짠 생선 조림을 집어줄 때마다 저는 화자의 달콤한 달걀말이 도시락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집안의 창고 같은 서재에 앉아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 이름 최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 김영자를 썼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 저는 미쳐 있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노망 같은 광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이 집을 팔아 아내에게 절반을 주고 저는 남은 돈으로 교회에 작고 깨끗한 아파트를 살 것입니다. 거기서 화자와 함께 살 것입니다.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그녀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으며 잃어버린 청춘을 서로 보상해주며 살 것입니다. 화자씨,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그 지저분한 새방에서 나오게 해줄게.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될 거야. 전날 밤, 창고에서 몰래 만났을 때 제가 화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 계산하는 듯 눈동자를 빠르게 굴리다가 곧 저를 꽉 끌어안으며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빠. 저 때문에 모든 걸 버리실 수 있어요. 어머,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뭐. 아직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오빠가 절차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남의 가정 파탄 낸 여우년 소리는 듣기 싫어요. 전 오빠를 사랑하니까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매일 제 등골을 빼먹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떳떳함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우리만의 집이 사실은 제 스스로 파고 있는 무덤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혼 신청서를 접어 낡은 주식 투자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때 제 전 재산을 날리게 했던 그 책이 이제는 제가 가족마저 버리려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월급날이었습니다. 저는 현금이 든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야간 근무 한 달치의 쥐꼬리만한 월급에 개근 수당이 더해진 돈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단전 예고장이 날아온 집에 공과금을 내야 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거기서 봐. 줄 선물이 있어.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며 곧 드러날 적나라하고 잔혹한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진실은 저 이혼 신청서를 제 인생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휴지 조각으로 만들 것입니다. 3일. 화자가 출근하지 않은 지 3일째였습니다. 제 맞은편의 경비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시락도 맑은 웃음소리도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 그리운 그 진한 싸구려 향수 냄새도 없었습니다. 지하 2층 경비실은 원래의 모습대로 차갑고 축축하며 죽을 만큼 지루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점심, 벽돌처럼 조용한 휴대전화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어머니 상태가 위독해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대요. 집에서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내 가여운 여자가 혼자서 어머니를 잃을 슬픔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녀 인생의 남자라는 저는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 있다니요. 안 돼. 가봐야겠어. 모모하고 강렬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녀를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나이 들어 굽었지만 여전히 넓은 제 어깨를 빌려주고 싶었습니다. 최민석이 어둠 속의 정부가 아니라 대낮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경비원 생활 처음으로 급체했다는 핑계를 대고 일터에서 도망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죽집인 본죽으로 갔습니다. 특전 복죽 하나 주세요. 전복 제일 많이 들어간 걸로요. 인삼도 추가해 주시고요. 죽 한 그릇에 25,000원. 아내의 일주일치 장바구니 비용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 초과에 임박한 신용카드를 긁으면서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끈한 죽을 들고 나타나면 화자가 얼마나 감동할지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제 품에 안길 것이고 임종을 앞둔 그녀의 어머니는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내 딸을 잘 부탁하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약국에도 들러 미국에서 수입한 가장 비싼 글루코사민 한 상자도 샀습니다. 화자가 날이 추워지면 어머니 관절이 아프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신림동으로 가는 143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화자가 언젠가 무심결에 집 주소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고시생과 저소득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신림동이었습니다.
버스는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파란 유리가 반짝이는 마천루들을 뒤로 하고 달렸습니다. 멀리 갈수록 거리는 좁아지고 가로등은 어두워졌습니다. 고급 상점들은 사라지고 낡은 잡화점과 연기자욱한 길거리 포장마차, 지저분한 오토바이 수리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제 앞에는 가파르고 긴 언덕길이 있었고 양옆으로는 성냥갑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듯한 붉은 벽돌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곳을 달동네라고 부릅니다. 달과 가장 가까운 높은 언덕에 있지만 문명의 빛과는 가장 멀고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밤바람은 살을 벨듯 찼고 타다 만연탄 냄새와 치우지 않은 쓰레기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여미고 전복죽이 식지 않게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헉, 헉.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성 류머티즘 관절염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관절을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차가운 집에서 외로워할 화자를 생각했습니다. 사랑. 아니 그 노망난 열정이 이 늙은 다리를 줄리엣을 찾아가는 20대 청년의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사거 2의 13번지. 녹슨 철대문에 붙은 희미한 숫자들을 더듬으며 찾았습니다. 동네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와 저의 무거운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여기다. 그 집은 막다른 골목 끝. 다른 집들보다 유난히 더 어둡고 습한 곳에 있었습니다. 구식 건물이었고 제 예상대로 화자는 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기생충을 보셨습니까? 땅속에 반쯤 묻혀 있고 반만 위로 올라와 있어. 창문이 지나가는 사람 발목 높이에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여름에는 하수구가 역류하고 겨울에는 곰팡이가 피며 1년 내내 온전한 햇빛을 볼 수 없는 서울 빈민의 거처입니다. 저는 방범창이 달린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노란 불빛과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멈춰 선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철대문의 초인종을 누르려다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밤 10시입니다.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죠? 일단 창문 틈으로 안의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저의 방문이 방해가 아니라 기분 좋은 깜짝 선물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죽과 약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창문에는 낡은 신문지가 붙어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귀퉁이가 찢어져 손바닥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눈을 갖다 댔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곰팡내와 시어 빠진 김치 냄새, 그리고 자욱한 담배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담배 연기라니요. 화자는 집에 노모와 단둘이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누가 환자방에서 담배를 피운단 말입니까? 호기심이 예의를 이겼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뽀얀 연기 너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 몸속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밤바람보다 더 차갑게 말입니다. 그것은 장례식장도 병상도 아니었습니다. 술판이었습니다.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좁고 지저분한 방 한가운데 낮은 나무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초록색 소주빈 병이 나뒹굴고 먹다 남은 치킨 상자가 흩어져 있었으며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픈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김화자였습니다. 그녀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술잔을 들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슬픔이나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즈음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머리는 빡빡 밀었고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상의를 벗어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놈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바짓단이 펄럭이며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봐 마누라, 술 좀 더 따라봐. 남자가 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술 취해 혀가 꼬였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적당히 좀 처마셔, 인간아.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퍼마셔. 화자가 남자를 흘겨보았지만 손으로는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쓰던 오빠라는 달콤한 목소리와는 딴판인 앙칼지고 천박한 말투였습니다. 돈이 어디 있냐고? 하하. 남자가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네, 그 멍청한 늙은이 고모님 주머니에 있지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도 그 영감탱이가 문자 보냈냐. 귀가 멍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치에 놓인 25,000원짜리 전복죽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귀를 막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서서 제 어리석음에 대한 판결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곤충 채집통에 핀으로 고정된 벌레처럼 창문에 붙은 신문지 틈에 눈을 고정하고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12월 밤바람은 칼처럼 애렸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역겨움이라는 검은 불꽃이 제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반지 하방 안에서 연극은 끝났고 주연 배우들은 분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야, 내 목에 건 금목걸이, 때깔 좀 나는데. 다리 잘린 남편 놈이 담배 연기를 길게 들이마셔 화자의 얼굴에 내뿜더니 문신 가득한 손을 뻗어 제가 한 달 점심을 굶어 사준 18K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화자가 남자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전에는 본 적 없는 표독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기스 나면 나중에 팔 때 제값 못 받아. 그 늙은이 얼마나 짠돌인데. 내가 3박 4일 동안 울고불고 콧소리 내며 매달려서 겨우 뜯어낸 거야. 늙은이. 그 두 글자가 염산 방울처럼 귀에 떨어졌습니다. 최 부장님도 오빠도 민석 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감이 아무 의심 안 해? 남편 놈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더니 먹다. 남은 닭다리를 집어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의심은 무슨 개뿔. 화자가 코웃음을 치며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탁했으며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늙은 수컷들이란 다 똑같다. 칭찬 몇 마디 해주면 좋아서 죽으려고 하지. 집에 가는 길도 잊어버릴걸. 내가 우리 엄마 아프다고 했더니 곧이곧대로 믿잖아. 아마 지금쯤 집구석에 처박혀서 나 불쌍해하고 있을걸. 멍청하기는. 그 잘난 척하는 얼굴로 손전등 들고 순찰 돌 때면 마치 대통령 사열이라도 하는 줄 안다니까. 토 나올 것 같아. 저는 창문 방범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녹슨 쇠를 긁어 아려왔습니다. 그 모든 존경과 눈웃음, 서생의 손이라던 칭찬이 전부 사냥감을 낳기 위해 준비된 싸구려 각본이었다니. 그리고 그 살찌고 멍청한 먹잇감이 바로 저였다니. 근데 말야. 남편 놈이 음탕한 눈빛으로 낄낄거렸습니다. 그 영감탱이? 밤일은 좀 어때? 써먹을 만은 하냐? 아니면 그냥. 화자가 파리를 삼킨 사람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말도 마. 술맛 떨어져. 힘 하나도 없어. 3분이면 죽어가는 물소처럼 헐떡거려.
그런데도 나는 왕이라도 모시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줘야 한다니까. 온몸이 다 쑤셔. 차라리 돈이나 바로 주면 낫지. 꼭 멜로드라마를 찍으려고 든다니까. 딱 한 달만 더 참을 거야. 한 달은 더 뭐 하러? 싹 털어서 차버리지.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화자가 술잔으로 남편의 머리통을 쥐어박았습니다. 그 늙은이 생명보험인가 퇴직연금인가 만기가 다 되어간대. 은행이랑 통화하는 거 엿들었어. 마누라랑 이혼하고 나랑 살 집 산다고 했단 말이야. 그 뭉칫돈 찾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싹 들고 튀어서 우리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자. 그때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역시 내 마누라야. 아주 인킬러라니까. 남편 놈이 남은 다리를 찰싹 때리며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이 바닥에 놓아둔 전복죽 봉지와 약 상자에 걸렸습니다. 퍽.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바람 빠진 공소리 정도였지만 적막한 밤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플라스틱 죽 용기가 눌려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가 버스 내내 애지중지 품고 왔던 해물과 인삼향이 가득한 걸쭉한 죽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져 흙먼지와 벽에서 흘러나온 하수구 물과 섞였습니다. 방 안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 놈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둑 고양이들이겠지 뭐. 화자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확인하러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들과 마주치는 게 두려웠냐고요? 아닙니다. 저의 이 비참한 꼴을 들키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면을 벗은 화자의 경멸,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지금 저를 본다면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빌지 않고 제 얼굴에 대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멍청한 늙은이가 제 발로 기어왔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현장을 들킨 도둑처럼 뛰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올랐던 그 가팔은 언덕길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시련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련은 사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쪽팔려서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전직 부장이자 자신의 지성과 세상 경험을 자랑스러워했던 최민석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못 배운 여자와 알코올 중독자인 장애인 놈의 손에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툰 연극을 위해 평생의 명예를 맞바꾸었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쳐 희생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제 피를 빨아먹으려고 기다리던 꽃뱀을 쫓으려 했습니다. 멍청한 놈. 나이 헛먹은 멍청한 놈. 저는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조여오는 가슴 속에서 욕설이 메아리 쳤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무릎을 땅에 세게 찧어 뼈가 울리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보물처럼 아끼던 반듯한 양복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거리의 먼지 냄새와 쓰레기 냄새를 맡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내일 같은 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추잡한 모습은 혐오감과 함께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떠오른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거실에 앉아 단추가 헐거워진 제 경비복 상의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늘 귀를 꿰며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제가 고급 사무실에 앉아 고귀한 정신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났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마음에 난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덕을 내려와 집으로 가는 마지막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술 취한 노동자 몇 명만이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좌석에 앉아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머리의 얼굴은 멍들고 옷은 흐트러져 흙투성이가 된 늙은이. 퀭하고 초점 없는 눈.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냐, 최민석. 너는 제2의 봄을 찾아 헤맸고 이것이 그 대가다. 너는 봄을 찾지 못했다. 조화로 위장된 똥통을 찾았을 뿐이다. 버스가 흔들리며 저를 빈민가에서, 제가 꿈꾸던 가짜 보금자리에서 멀리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저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혼 신청서가 악성 종양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냈습니다. 버스의 노란 불빛 아래 성격 차이라는 글자가 기괴한 농담처럼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묵묵히 희생하며 한 푼 두 푼 아끼는데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들고 여자를 먹여 살리며 남자의 힘을 과시하는 망상에 빠져 있었으니 대화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천 조각으로 찢어 발기고 싶었고 삼켜서 제 정신적 배신의 증거를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간직할 것입니다. 제 치욕의 유물로 간직하여. 오만한 자아,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꺼내어 보며 스스로의 뺨을 때릴 것입니다.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무겁게 발을 옮겼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경비실에서 화자 생각을 하며 졸고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낡은 아파트 앞에 서 있습니다. 캄캄한 창문들이 텅 빈 눈구멍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8층의 창문 하나만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 왜 이 시간까지 안 자는 걸까요? 저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관절이 쑤셔서 잠을 못 이루는 걸까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죄책감에 다시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 불빛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불륜을 저지른 놈이고 배신자이며 싸구려 꽃뱀에 덫에서 방금 빠져나온 놈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입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져 몸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렸지만 음속의 오명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발을 질질 끌며 들어가 8층을 눌렀습니다. 낡은 케이블이 신음하는 소리가 마치 이 집의 한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띵.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녹색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 손을 뻗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2번이나 틀렸습니다. 삐삐삐. 오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잠옷 위에 보풀이인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퀭했고 돋보기 안경 너머의 눈 주위는 거무스름했지만 소란스러움에 놀라거나 화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가슴 아플 정도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왔어요. 아내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왔냐는 질문이 아니라 왔냐는 인사였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혹은 문 바로 뒤에서 오랫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섰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려 입술에 짠맛을 남겼습니다. 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요. 거기 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아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터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스 냄새, 시큼한 김치 냄새, 그리고 낡은 벽지의 곰팡내. 예전에는 이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가난과 늙음의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하방의 담배 냄새와 독한 술 냄새, 그리고 계산적인 냄새를 맡고 온 오늘 밤. 이 냄새가 어찌나 평온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안전의 냄새였습니다. 용서의 냄새였습니다. 식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덮개 아래 국그릇 하나가 덮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따지 않은 소주 한 병과 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마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에게 건넸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손에 닿았을 때 익숙한 거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욕망의 가짜 온기가 아닌 진짜 온기였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사과하려 했지만 아내는 등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옷 갈아입고 와서 국 따뜻할 때 먹어요. 오늘 콩나물 해장국 끓였어요. 당신 피곤한 거 알아요.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수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부장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던 최민석이 자신의 집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지옥에서 막 돌아온 자의 울음이었고 늦었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는 않은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소파 위에 젖은 채 걸쳐둔 경비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 담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낯선 물건이 잡혔습니다. 손수건에 꼼꼼히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손수건 안에는 제가 화자 어머니를 위해 샀다가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하지만 몇 알 먹어 비어있는 글루코사민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벽걸이 달력에서 급하게 찢어낸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노인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달력에서 급하게 찢어내어 가장자리가 삐뚤빼뚤한 종이었습니다. 펜을 자주 잡지 않아 떨리고 서툰 아내의 글씨였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그 어떤 칼날보다 깊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여보, 이 관절약 아들 시켜서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잊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요즘 당신 일하고 오면 다리 절뚝거리고 밤에 잘 때 끙끙 앓는 소리 내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우리 집 먹을 거 좀 줄여도 되니까 당신 건강한 게 제일이에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고문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경비원 하면 어때서요? 당신이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이잖아요. 난 당신 부끄러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해요. 당신 아내가.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에 파란 볼펜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린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문이 아니라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저를 한 번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남자인 저의 허황된 체면과 깨지기 쉬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끼라고 하고 냉장고 소리가 크다고 잔소리했던 것은 아내가 인색하거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비싼 관절약을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물 반찬만 먹고 생선 조림은 저에게 양보하던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제 낡은 구두에 몰래 푹신한 깔창을 내셔주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등을 구부리고 바느질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저를 멍청한 늙은이라고 부르며 돈을 뜯어내려는 여자에게 빠져 있는 동안 집안의 조강지처는 묵묵히 기만을 견디며 가장 조용한 사랑으로 제 인생을 기워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진한 고기, 국수와 비교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고기 국수는 양념이 많아 입맛을 자극하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식당 주인은 제가 돈을 낼 때만 웃어줍니다. 반면 된장찌개는 투박하고 짜고 볼품없어도 저를 살게 하고 술독을 풀어주며 그것을 끓인 사람은 제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밤을 꼬박 새웁니다. 흐흑, 흑. 저는 편지와 약을 가슴에 품고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의 울음소리는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저에게 들러붙어 있던 욕망과 어리석음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눈물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 해장국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가와 위로하지도 않았고 왜 우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국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울었어요? 다 울었으면 식기 전에 먹어요. 내일도 살아야죠. 그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지금 저에게는 세상 어떤 사랑의 노래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난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희망처럼 푸르고 맑았습니다. 경비복을 입었지만 이번에는 그 옷이 무겁거나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벗겨진 머리를 빗어 넘기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석 씨. 당신은 경비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김화자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5통과 문자 3통이 와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왜 안 왔어? 걱정돼 죽는 줄 알았잖아.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엄마 고비 넘겼어. 오빠 너무 보고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순진한 과부님. 저는 마지막으로 짧은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어젯밤 당신 집에 갔었어. 당신 남편도 봤고 멍청한 늙은이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었어. 김치 도시락과 비싼 인생 수업 고맙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다시는 나 찾지 마. 전송. 번호 차단. 연락처 삭제. 저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처럼 단호하게 그 작업을 마쳤습니다.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이혼 신청서를 꺼내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다시 태어난 사람의 눈으로 이 도시를 보고 싶었습니다. 출근길에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소국 한 다발 주세요. 신문지로 간단하게 포장해 주시고요. 제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누구에게 선물하시게요? 젊은 여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륜남의 억지 웃음이 아닌 진짜 미소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줄 겁니다. 30년 동안 꽃 한 번 못 사줬거든요. 꽃다발을 들고 인도를 걸었습니다. 아침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의 진공청소기 소리가 고층 빌딩 사이로 우 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우 하는 소리가 악몽이었고
어두운 지하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소리는 참으로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진공청소기는 도시의 먼지와 쓰레기를 빨아들이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방금 제 영혼에서 노년의 더러운 망상을 빨아내어 버렸습니다. 가장 진실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저는 부장님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닙니다. 저는 김영자 씨의 남편 최민석입니다. 제 집은 낡았고 아내는 늙어 잔소리가 심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계산적이지 않은 곳이며 제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도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려와 하얀 소국을 든 제 늙은 손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는 글 나의 늙은 친구들이여. 자기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회춘의 불꽃을 갈망하는 이들이여. 조심하십시오. 아내가 끓여준 국이 싱겁고 지루하다고 투정할 때 조심하십시오. 바깥 세상에 진하고 향기롭고 화려한 곡물 속에는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의 대가는 때로 돈뿐만이 아니라 남은 생을 끊임없는 후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빗 속에서 떨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온기가 무엇인지 깨닫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잔소리를 할지언정 떨어진 당신의 단추를 달아주고도 금목걸이를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청소기 소리가 여전히 울립니다. 인생은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